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을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 반드시 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빨리 한번 주제부터 확인했으면 가시죠.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건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 스탈린? 스탈린, 나폴레옹, 처칠. 어?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처칠은 해군 쪽인데? 해군이죠. 네. 나폴레옹은 포병이고. 그렇죠. 스탈린은 다연장로켓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무기체계요? 그러네요. 포병.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포탄을 발사하는 경기, 바로 화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진짜 이 대포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대포, 뭐 화포, 포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확히 셋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넓은 의미가 포예요. 그러니까 총보다 큰 거.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정의로 구경이 20mm보다 큰 것이 포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종의 어떤 동의된 상식이긴 한데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죠. 20mm보다 크면 포라고 한다. 그 20mm부터 아.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포는 그냥 그러니까 화약의 힘으로 쏘는 포다. 원래 포라는 게 옛날에는 투석기도 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투석기를 포라고 부르다가 그게 화약으로 발전한 화포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대포라는 말은 사실 정확히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이거 이상은 포, 이거 이상은 대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용적으로 큰 거다. 이런 거 정도가 제일 가깝다고 봐요. 저도 여러 군데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군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냐, 용어 네. 정립이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군에서는 대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모든 포가 화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20mm부터 이제 지칭은 20mm 구경 이상을 이제 지칭하는 포니까 대구경 화포의 줄임말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력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뭐 처칠 수상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까지 이런 말을 쓰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 화포라는 것은 언제나 인류는 전쟁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힘을 좀 안 쓰고 원거리에 있는 적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어요. 그런 무기 체계를 찾고 있었는데 그 판타지를 이뤄준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 화포인 거죠. 나는 안 다치고 너만 패는. 야, 그거 정말 치사하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1451년에 술탄으로 등극을 해요. 바로 마호메드 2세인데요. 술탄으로 등극한 뒤에 그때는 오스만 제국이 신흥 세력이었고 천년 제국이라고 했던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벌써 구시대와 신세대의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 술탄으로 등극한 마호메드 2세가 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뺏어서 나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일단 도시 이름이 당시 황제 이름에서 따온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공불락으로 도시를 만들었겠어요. 여러 번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지리적으로도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이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그래도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데 테오도시우스라는 성벽, 6.5km에 달하는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 성벽은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한 번도 침범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당시에는 화포가 뭐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많이 운용되긴 했는데 저런 성벽,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를 부술 수 있을 만큼 크고 확실한 화포가 없었던 거예요. 네. 저것을 부술 수 있는 화포가 있어야겠다. 그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죠. 네. 공교롭게도 당대 최고의 화포 기술자인 우르바니 술탄을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술탄이 대놓고 물어봐요.
만들 수 있니? 내가 지금 고민이 저 성벽을 깨는 건데 당신이 그 성벽을 깰 수 있는 큰 화포를 만들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예,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인 1452년에 대형 화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술탄은 대형 화포를 운영할 수 있는 뭐 화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당시에 이 포가 얼마나 거대한 그 포였냐? 이거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만. 심지어 그때 정말 동원된 인부들을 정말 밤낮 없이 정말 폭사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만든 건데도 이랬고요. 그다음에 또 이걸 만든 포를 옮기는데 동원된 황소만 60마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와. 그렇게 대형 화포가 만들어졌고요. 1453년 4월에 실전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런데 뭐 화포를 동원한 전투는 많았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네. 근데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은 그 이전의 전투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려 60여 문이 넘는 각종 화포들을 총동원해서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르반 화포를 이용해서 천의 요새라고 하는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돌파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천년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진짜 앞으로 공격에 있어서는 이 화포를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강력한 무기로 정말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화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포의 구성을 좀 알아봐야 돼요. 뭐 지금 현대적인 화포도 그렇고 고대 화포도 그렇고 보면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고 그리고 3대 요소가 화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세 개 중요 요소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체만 있고 이 화포, 그러니까 탄만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수 없죠. 즉 화포는 화약이 발견돼서 화약이 무기로 쓰인 다음에 만들어진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화포가 무기체계로 쓰이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준 화약입니다. 화약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화약이요. 예. 자연에서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고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한 게 번개가 떨어지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떨어진 동물 사체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먹고 나서 야 이거 불에 탄 고기는 맛있구나. 어떻게 예시를 들어도 그래서 그러면 화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로장생. 예, 진시황? 예, 약간 비슷한 거죠. 옛날 중국의 도교에서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뭐 이거에다 저걸 섞고 막 이래서 아예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연단 술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아 유럽의 연금술사처럼? 그렇죠. 약간 비슷한 건데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화학 실험 같은 걸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랑 저거랑 섞었더니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불로장생 약을 찾다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게 된 거예요. 오래 살려다가 죽이네요. 이거를 돈 받고 뭘로 팔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팡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러면 불꽃놀이다. 그래서 불꽃놀이가 옛날에 중국에서 먼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이렇게 불꽃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화약이 처음에 이 무기화가 언제 됐느냐? 초기의 화약 무기는 화약을 이용해서 적을 놀래게 하거나 아니면은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이용해서 공격하거나 불을 붙이는 화공을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화포는 무엇인가 또 이게 궁금하죠? 궁금해요. 예. 예. 물론 이전에도 화포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화포는 원나라 지순 3년 즉 1332년에 만들어진 동포라는 화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약간 동양이 이 화약을 이용한 무기체계는 좀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서양에서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화포가 쓰여지고 그리고 실전에 사용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백년 전쟁이라는 길고 긴 전쟁을 거쳐요. 그러면서 포가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포도 또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박격포, 그리고 중포,
그리고 경포로 나뉘어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주력 무기로 이미 1300년대, 1200년대, 1300년대가 되면서 많이 쓰였네요, 화포가. 그렇죠. 이게 특히 재밌는 게 화포가 이 기사 계급을 점점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을 탄 기사의 그 공격력이 절대적이니까 그렇네요. 그 갑옷과 말을 이 감당할 수 있는 계층, 기사 계층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왕권이 이 기사 계급들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봉건 제도였잖아요. 근데 화양 무기가 들어오면서 화포에 그러니까 기병대가 기사들이 말 타고 돌격해도 포로 일제 사격하면 싹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이렇게 되니까 화양 무기로 무장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어떤 군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병사들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기사 계급의 힘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런 화양 무기와 어떤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권의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이런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화포의 본체도 중요하고 화약도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포탄입니다. 동양에서는 여러 종류의 포탄을 비교적 일찍 운영을 했는데요. 서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세기 이전에는 주로 돌탄을 사용했습니다. 돌. 15세기 이후부터는 철제나 납 혹은 합금을 사용한 포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념이 좀 달라져서 원거리의 표적만 사격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로 적의 보병이 밀고 들어왔을 때 혹은 기사가 밀고 들어왔을 때 헤일샷 혹은 클러스터샷이라고 불리는 산탄 효과를 주는 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17세기 무렵부터 저 서서히 어떤 병과로서 굳어지는 게 이게 네. 딱 보면은 재밌는 게 각국에서 봉건제가 점점 사라지고 왕권이 중앙 집중화되는 네. 이런 어떤 경향하고 딱 맞물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야 그 군대를 편성하는 주체가 지방의 봉건 영주이다 보니까 돈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 집권제가 되면 한 나라 전체 단위로 군대가 편성되면서 이제 포병을 군대 상설적으로 둘 수 있는 만큼의 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17세기 이후로 화포가 비로소 전술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부자가 바로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분이에요. 그는 기존의 육군이 보병, 기병 체제였다면은 보병, 기병, 포병까지 3개 병종으로 만들어서 이제 확립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포병 군제 개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통일화를 시켰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나폴레옹. 이 사람 이름을 빼놓고는 대포 얘기가 안 나오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것 자체가 대포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포병 장교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포병 초급 장교로서 복무를 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한 어떤 지위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혁명 정부가 위기에 처합니다. 프랑스 왕당파가 2만 5천 명의 반란군을 이끌고 파리를 공략을 한 거죠. 이 혁명 정부가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기회는 찬스다. 찬스는 기회다. 이렇게 딱 떠올리고 어떻게 하냐? 대포는 그 근처에 있는 대포를 내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반란군이 오는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그러고 이 반란군을 상대로 포도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탄이죠. 그거를 일제 사격을 합니다. 2만 5천 명의 반란군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막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어떤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시민들이죠, 그냥.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총 들고 창칼 들고 와 몰려오면 다 무너지겠고 적은 막 흩어지겠는데 갑자기 그냥 대포를 그러니까 밀집돼서 오는 거에다 대고 포격을 일제 사격을 하니까 순식간에 지리멸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란은 진압되고 혁명 정부가 방어가 되면서 나폴레옹이란 무명의 촌뜨기, 진짜 코르시카면 그때는 프랑스에서 촌 중에 촌이었거든요. 거기서 온 웬 대위가 하나가 갑자기 이rak 영웅이 되면서 황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걸로. 나폴레옹이 이러한 화포를 좀 잘 활용했던 유명한 전투들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폴레옹은 모든 전투에서 포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답게 대포를 정말 잘 배치하고 잘 운용해서 계속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자면은
1807년에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이 있었던 프리들란드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66문의 대포를 동원해서 3,000발의 포탄, 그러니까 라운드샷이죠. 과 500발의 포도탄을 발사했어요. 포도탄이 아까 얘기한 그 산탄이죠. 네. 이걸로 러시아군 사상자 중에 2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중 대부분이 포에 맞은 거예요. 우와. 그러나 거꾸로 나폴레옹의 운명도 포로 인해서 딱 끝맺히게 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직접 포탄을 맞은 건 아니고 네네. 워털루 전투 있죠. 네. 네. 워털루 전투의 최종 단계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영국군을 상대로 돌격을 하는데 네. 웰링턴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어 배치예요. 어떻게 했냐? 얕은 고지의 바로 밑에 영국군을 배치해가지고 네네. 이 프랑스군이 이 고지를 넘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건데 네. 그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 보이는 시점에 포병을 집중 배치한 거예요. 몰려오는 프랑스군 보병이 빵! 피할 데가 없네. 쓸려 나가죠. 피할 데가 없이 쓸려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진이 오면 또 빵! 쓸려 나가고. 지금부턴 화포가 중심에 서게 된다. 그 어떤 영웅도 포가 중심이 되고 영웅이 보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영웅을 조연으로 만들어버린 화포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중국에서 발명되어 서양으로 전파된 화포는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며 주력 화기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특히 근대로 들어서면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화포는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게 된다. 한편 6.25 전쟁을 통해 화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국군도 포병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화포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전쟁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화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